마블 라이벌스가 출시되었고 저는 이 게임에 푹 빠져 미친 듯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에 등장하는 많은 스킨들의 배경 스토리를 설명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모든 스킨이 배경 스토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스킨들은 마블 라이벌스만을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스파이더맨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르 이야기입니다. 토르와 관련해 실제로 배경 이야기를 가진 스킨은 하나뿐입니다. 마블 라이벌스에서는 이를 번개의 전령 스킨이라고 부르지만 마블 코믹스에서는 이 버전의 토르를 갤럭투스의 전령 토르라고 주로 부릅니다. 이 스킨이 특별한 이유는 이는 도니 케이츠가 집필한 토르 볼륨 6의 첫 번째 이야기 파괴왕에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블랙 윈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딘이 사망한 후 토르가 오딘 포스를 계승하게 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부는 이를 토르 포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후 그는 갤럭투스의 전령이 됩니다. 갤럭투스가 아스가르드에 도착한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에너지 시그니처를 가진 5개의 독특한 행성을 찾아야 했고 이를 위해 토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행성들은 갤럭투스의 힘을 보통 이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블랙 윈터라는 존재가 다중우주를 돌아다니며 전체 우주를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갤럭투스는 블랙 윈터를 파괴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증폭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블랙 윈터는 파괴되지만 이 과정에서 토르는 갤럭투스로부터 코스믹 파워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토르는 룸룬 킹 토르를 제외하면 그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딘 포스와 코스믹 파워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으니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강력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 스킨이 토르의 스킨 중 유일하게 실제 배경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스킨입니다. 이제 사이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르와 마찬가지로 사이록의 전통적인 코스튬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이유가 그녀의 뒷모습 때문인 바로 그 코스튬이 유일하게 실제 배경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스킨입니다. 이 코스튬은 처음으로 언캐니 엑스맨 256호에서 등장했지만 그 이야기는 약 20권 전, 정확히는 언캐니 엑스맨 2025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스토리는 더 폴 오브 더 뮤턴츠라는 이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이야기를 읽고 싶다면 언캐니 엑스맨, 뉴 뮤턴츠, 헥스펙터와 같은 여러 시리즈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만화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폴 오브 더 뮤턴츠를 다루며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엑스펙터에서는 엔젤 워렌 워싱턴 3세가 아크엔젤로 변하며 그가 아포칼립스의 통제를 받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3명의 기사와 함께 엑스펙터와 맞서 싸우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죠. 이는 아마 엑스맨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사이록의 배경 이야기에 대한 맥락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시점까지 마블에서 그녀의 캐릭터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스킨은 마블 라이벌스를 위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스킨이며 마블 코믹스 자체에는 별다른 배경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니셔, 프랭크 캐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마블 라이벌스를 위해 디자인이 약간 수정된 전통적인 퍼니셔 스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니셔 2099도 있습니다. 퍼니셔 2099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은 이 캐릭터가 프랭크 캐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퍼니셔 2099는 제이콥 갤로스라는 인물로 그의 기원 이야기는 퍼니셔 바느시쿠시피 시리의 첫 6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제이콥 갤로스가 퍼블릭 아이라는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퍼블릭 아이는 2099년에 누에바 요크, 외화 10개를 통제하는 비밀 경찰 혹은 SLP 중군사 조직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미래는 스파이더맨 2099, 즉 미겔 오하라가 등장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그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퍼니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자면 프랭크 캐슬과 제이콥 갤로스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프랭크 캐슬의 가족은 센트럴파크에서
경쟁 갱단이나 마피아 간의 총격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콥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사실 제이콥은 자신의 가족보다 퍼블릭 아이와 토르교회를 선택한 인물입니다. 2099년의 토르교회는 토르가 언젠가 돌아와 망치를 들고 부패한 CEO, 정보 관료 등을 몰아낼 것이라고 믿는 종교 집단입니다. 이런 신념을 중심으로 한 종교 단체죠. 하지만 제이콥 갤로우스를 프랭크 캐슬과 정말로 구분짓는 사건은 그가 퍼니셔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형수는 거대한 부패한 기업 알케맥스의 부사장이었던 크론 스톤 HC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제이콥은 우연히 원조 프랭크 캐슬의 전쟁 일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지에는 프랭크가 범죄와 싸운 방식, 그의 세계관, 그리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이콥은 퍼니셔라는 이름을 계승하기로 결심하고 복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머 스킨으로 넘어갑니다. 이 스킨은 마블 라이벌스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배경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게임에서 처음으로 제공되는 멋진 스킨 중 하나는 바로 노웨이 홈 스킨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블 코믹스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시빌 워 스킨으로 더 익숙할 겁니다. 노웨이 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혹은 시빌 워 등으로 불리든 간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에어이언 스파이더 슈트라고 부르죠. 대부분의 분들은 이 슈트가 마블의 시빌 워 이벤트 동안 토니 스타크가 스파이더맨을 위해 디자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점은 이 슈트가 사실 마블 세계에서 꽤 자주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마일즈 모랄레스가 약간 수정된 버전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마일즈 모랄레스는 블랙팬서가 만들어준 비브라늄 슈트를 입고 활약 중입니다. 맞아요. 정말 멋진 슈트이고 앞으로 이 슈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매우 기대되고 있어요. 하지만 시빌 워 사건 이후에는 이니셔티브라는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이는 여러 만화 시리즈로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벤 라일리와 카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번에는 캐즘 스킨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이 스킨은 벤 라일리와 카인의 스칼렛 스파이더 슈트와 연관이 깊어 보입니다. 이 세 개의 리모델된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는 보십주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시빌 워 이후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토니 스타크와 판타스틱 4의 리드 리처즈 등 승리한 측이 50주 이니셔티브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미국의 50개 주 모두에 정부가 승인한 슈퍼히어로 팀을 배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처럼 이 스칼렛 스파이더 슈트들도 거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슈트를 입었던 멤버들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죽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슈트는 사실상 폐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이후 2015년 시크릿 워즈와 올뉴, 올 디퍼런트 마블 시대에 이리저리 등장하긴 했지만 큰 의미를 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슈트가 진정한 의미로 다시 등장한 것은 스파이더맨 23~4호, 즉 2015년 시크릿 워즈 이후 마블 메인 유니버스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마일즈 모랄레스의 코믹스에서였습니다. 다만 이때는 슈트가 약간 수정된 상태였는데 원래의 금색과 빨간색 디자인 대신 여성 무기 제작자인 시리즈라는 인물에 의해 재설계되었습니다. 시리즈는 무기 설계자이자 딜러로 이 슈트를 손에 넣어 외형을 재구성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후 이 슈트는 마일레스의 삼촌인 아론 데이비스가 맥딜퍼, 그는 빌런들인 호빗, 스파치 일렉트로, 샌디로 하이치HI7을 훔쳐. 하지만 결국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스파이더맨 23~4호와 마일즈 모랄레스, 스파이더맨 볼륨 1, 7호 사이에서 이 슈트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 2099 볼륨 3, 1호 미겔 오하라를 다룬 만화에서도 이 슈트가 재창조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겔은 이 슈트를 오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이야기 중 하나인 카니지 레인지에서는 카니지가 말 그대로 폭주하며 마일즈 모랄레스와 직접 대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마일즈는 카니지에게 거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처참하게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언맨이 나타나 마일즈에게 수정된 형태의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슈트는
기존 디자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나노 기술을 활용해 마일즈의 혈류에 주입되었고 그의 부상을 치유했습니다. 그 후 나노 기술은 마일즈를 감싸면서 예전 아이언맨 익스트리미스 기술처럼 새로운 갑옷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전투가 끝난 후 아이언맨은 이 슈트를 회수했고 이 슈트는 오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맨 비욘드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스킨은 과거 만화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58호에서 스파이더맨이 처음으로 머리에 종이봉투를 썼던 이야기를 재현한 것입니다. 당시 그는 밤바스틱 백맨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이 특정 만화는 피터 파커가 부상을 입은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메리 제인 왓슨, 이 걱정했던 점은 그가 다시 스파이더맨으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벤 라일리가 스파이더맨으로 활동 중이었죠. 걱정 마세요. 벤 라일리라는 캐릭터도 곧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피터가 다시 스파이더맨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랙캣 블랙핫 텔리시아 하디 프리시아 하리와와 캡틴 아메리카의 지도 아래 일종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메리 제인 왓슨이 펠리시아에게 슈트를 넘겨줬고 펠리시아는 스파이더맨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터는 입을 다른 옷을 찾아야 했고 그래서 도시를 종이봉투를 머리에 쓴 채로 활보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침 258호의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재미있는 복고풍 설정입니다. 순간 사우스 파크의 셰프가 나올 법한 장면 같지만 이 작은 디테일이 꽤 흥미롭습니다. 이제 쾌즘으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이는 벤 라일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게임에서 등장하는 캐즘 스킨은 피터 파커의 코스튬이 아니라 벤 라일리의 코스튬입니다. 마블에서 알아둘 점 중 하나는 피터 파커가 2번 복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클론이 바로 벤 라일리입니다. 그는 마일즈 오런, 즉 자칼로 알려진 인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클론은 카인입니다. 카인은 이 셋 중에서 다소 사디스틱한, 잔인한 성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매우 폭력적이며 본질적으로 처벌자와 더 비슷합니다. 특히 1990년대 초기 버전의 카인은 피터 파커라 벤 라일리와는 달리 전통적인 슈퍼히어로보다는 처벌자와 유사한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벤 라일리는 캐릭터로서 여러 곳에서 등장하며 조금씩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가 처음 소개되었던 시점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클론 사가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뤄졌습니다. 마블이 클론 사가를 다시 가져오려고 시도했을 때 카인이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론 사가와 스파이더맨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블이 얼마나 형편없는 이야기를 썼는지 언급할 때 주로 이 버전을 말합니다. 하지만 벤 라일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이야기에 등장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스칼렛 스파이더로 활약하기도 했고 꽤 멋지고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캐즘이 되었을 때 그는 비욘드 코퍼레이션이라는 악명 높은 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초강력 집단인 비욘더즈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비욘더즈가 무엇인지 몰라도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마블 코믹스에서 한때 피터 파커가 억만장자가 되었고 파커 인더스트리즈라는 회사를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커 인더스트리즈는 결국 실패했고 피터는 그러한 수준의 책임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만 피터가 했던 일 중 하나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영웅의 개념과 지적 자산을 자신의 회사에 넘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파커 인더스트리즈는 스파이더맨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파커 인더스트리즈가 파산하자 비욘드 코퍼레이션이 이 일을 인수했고 결과적으로 비욘드 코퍼레이션이 스파이더맨의 권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권리를 벤 라일리에게 넘겨주었고 이로 인해 벤 라일리가 비욘드 코퍼레이션의 직원으로 스파이더맨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비욘드 코퍼레이션은 벤의 기억을 조작하며 그의 정신 상태를 뒤흔들었습니다. 벤의 대부분의 기억은 피터 파커의 기억과 동일했지만 이 기억들이 사라지면서 그는 자신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피터 파커와 직접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는 피터가 사라진 기억의 공백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크 웹이라는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솔직히 말해 흥미롭지는 않으며 별로 좋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 형편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기에 피터 파커와 벤 라일리가 싸우는 과정에서 벤 라일리는 어떤 물질에 노출되어 정신이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는 캐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채택하고 코스튬을 변경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벤 라일리가 캐즘이 된 시점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볼륨 6 3호에서입니다. 그러나 벤 라일리가 캐즘의 복장을 입고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한 것은 다크 웹 1호부터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사냥에 나섭니다. 결국 그는 진 그레이의 클론인 매들린 프라이어와 거래를 합니다. 매들린은 림보에서 악마들을 이끌고 있는 인물로 둘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이들은 모두 클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뉴욕시를 악마적 침공으로 공격하고자 마음을 모읍니다. 벤 라일리의 목표는 스파이더맨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끝납니다. 벤 라일리는 결국 패배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마블 라이벌스에 더 많은 스킨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킨 한 개당 집념 20초 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되니 마블이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카이네의 스칼렛 스파이더 슈트를 마블 코믹스에서 가장 멋진 스파이더맨 슈트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를 제외하면 이 코스튬들 자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코스튬들은 주로 그 코스튬을 입고 있는 캐릭터들과 그들이 마블 코믹스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인의 스칼렛 스파이더 코스튬은 매우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보이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스파이더맨의 클론인 카인이 굉장히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캐릭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벗어나 도린 그린, 즉 스스큐럴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캐릭터에 대해 다룰 전통적인 배경 스토리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야기거리는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번 헌터 스킨은 기본적으로 US 1회 히로와 3호의 변형 커버에 제공된 스킨을 약간 수정한 버전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일 번역된 것은 아닙니다. 도린 그린이라는 캐릭터는 본질적으로 다람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뮤턴트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만으로 그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스큐럴걸에 대해 알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마블 코믹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캐릭터들을 물리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은 항상 화면 밖에서 벌어지지만 그녀는 타노스 같은 인물들을 물리쳤습니다. 실제로 전투 장면을 보지는 못하지만 크리스마스 스페셜 같은 스토리에서 워처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내가 내 두 눈으로 봤어. 네가 타노스를 물리쳤어. 믿기 어려운 일이야. 그렇죠. 그녀는 마블의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에서 닥터 둠을 물리쳤습니다. 그 장면에서 닥터 둠은 이 끔찍한 설치류들 하나를 던져버리면 또 다른 하나가 다 날 괴롭히는군 같은 대사를 남겼죠. 그리고 스큐럴걸에 대해 알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그녀의 팬층이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트위터에 가서 스큐럴걸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어디선가 팬들이 순식간에 나타나 그녀를 방어할 겁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녀를 목숨 걸고 지킬 정도로 열성적입니다. 사실 그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스큐럴걸은 마블에서 정말 재미있고 독특한 캐릭터이고 과거에 울버린과 연애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크틱 리엠 스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